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자식이 있는데요. 저는 그저 평범한 70대 주부일 뿐이지만 제 자식들은 굉장히 특별한 아이들이기에 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몇 자 적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큰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막내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둘째 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아이가 있기 전과 후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부부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사회생활을 그 회사에서 처음 하는 거라 긴장도 많이 했었고 부족한 게 많았는데요. 그런 제가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제 사수였던 남편이었죠. 정말로 남편은 사수 중에서도 특급 사수였어요. 그때 저와 같이 회사에 들어갔던 동기들 중에 저처럼 좋은 사수를 만난 친구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제 남편은 처음에는 신입과 사수로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꼴이 나 케이스였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서방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두 분은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너무 선하고 좋으셨는데 실제로도 절 진심으로 반겨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말하는 시집살이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저 남편과 알콩달콩 잘 지내며 결혼한 지 1년 만에 바로 아들을 출산했고 3년 뒤에는 딸도 낳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이렇게 순조롭게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서방님에게도 설레는 일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건 바로 동서를 만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서방님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서방님들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다더군요. 서방님과 동서가 둘이 손을 잡고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얼마나 잘 어울리는 부부였는지 모릅니다. 둘 다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죠. 그날 저희 시어머니도 동서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나 고운 아이가 오다니? 첫째 며느리도 이렇게 참한 아이가 들어오더니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구나. 어쩜 이리도 예쁠까? 한눈에 봐도 시어머니가 동서를 예뻐하는 게 보이자 서방님은 말 그대로 입이 귀에 걸려 있었죠. 엄마, 내가 말했잖아. 진짜 착하고 예쁜 사람이라고. 아마 같이 지내다 보면 더 많이 좋아하게 될걸. 서방님이 어찌나 잘 웃는지 저와 제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장난을 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머, 도련님. 광대가 날아가겠어요? 너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입술 찢어지겠다. 찢어지겠어. 여보, 그냥 지금부터 서방님이라고 불러드려. 저 녀석 얼굴 보니 머릿속으로는 이미 결혼식도 다 마치고 신혼여행까지 간 것 같은데? 아유, 서방님. 동서, 그만 좀 보세요. 닳겠어요. 닳겠어.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그 이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집안에는 자꾸만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이 들락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너무나 많은 불행이 닥쳐왔기 때문이었죠. 동서네가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요. 서방님이 운영하던 가게는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프랜차이즈 기업 자체가 운영난이 오고 다른 대기업들에게 자리를 많이 뺏겨서였다고 해요. 그래서 서방님은 결국 장사를 접게 되었고 급한 대로 일용직을 전전하게 되고 말았어요. 마침 또 동서가 결혼 1년 만에 딸아이를 출산한 직후에 또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서방님이 느끼셨을 부담감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성실하고 착했던 서방님이 사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날 서방님은 도로 포장 작업에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달려오던 졸음운전 차량에 치이고 말았던 것이었죠. 사고 소식을 접한 저희 가족은 정말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먼저 도착해 있던 동서는 봉긋하게 불러온 배를 안고 오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때 동서는 임신 5개월 차라 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착한 우리 남편이 누가 우리 남편을 우리 아기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우리 남편 아기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남편 불쌍한 우리 남편. 우린 이제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애기들이랑 난 어떻게 살라고. 여보, 여보. 동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오열하고 있을 때 옆에서 큰 조카는 제 엄마를 따라 빽빽 울고 있었어요. 일단 저는 아이를 안아들고 잠시 복도로 나가 눈물을 삼키며 달랬고 남편 역시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장례 수속을 밟는 등 일처리를 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하신 시어머니도 세상이 무너져라 통곡을 하셨죠.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속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무너지셨을 거예요. 장례가 모두 끝나고 시어머니도 동서도 한동안 식사도 못하고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일부러 다 같이 모이는 자리도 만들고 주말에는 바깥바람도 쐬게 하는 등 노력을 했죠. 그나마 시어머니께서는 점차 생활력을 되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동서였죠. 가뜩이나 임산부가 그런 큰 충격을 받게 되니 온 가족들은 동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동서는 웃어도 그 웃음이 텅 비고 공허해 보여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원래는 굉장히 밝고 명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혹시라도 애 엄마가 이상한 생각이라도 할까봐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고 틈만 나면 찾아가는 등 계속 신경을 썼어요. 마침 그때는 제가 주부로 생활하던 때여서서 동서네 집에 찾아가기가 편하기도 했고요. 동서, 오늘 날이 너무 좋아. 우리 이불 빨래 한번 하자. 내가 이따 오후에 넘어갈게. 동서, 지금 집에 있어? 그럼 이리로 올래? 이번에 옆집에서 사과 한 박스를 받았는데 너무 달고 맛있지 뭐야. 와서 좀 가져가. 온 김에 밥도 먹고 가고. 동서, 지금 집이지? 나 오늘 미역국을 끓였는데 양이 너무 많아. 좀 가져다 줄게. 지금 출발한다. 그렇게 도착하면 동서는 반갑다며 웃기도 하고 딸아이 키우느라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가끔은 남편이 보고 싶다며 울기도 했지만 조금씩 마음의 병이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가 더 불러오면서 아무래도 아기를 돌보긴 어려워해서 저는 조카를 거의 제 딸처럼 도맡아 키우다시피 하고 있었답니다. 그의 동서는 항상 저를 보면 입버릇처럼 감사 인사를 했었죠. 형님 너무 감사해요. 매번. 형님도 둘째 민지 낳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빨리 건강해질게요. 둘째도 건강하게 잘 낳을게요. 아유 뭘. 예빈이가 동서 닮아서인지 너무 조용하고 순하더라. 애가 얼마나 빵긋빵긋 잘 웃는지 몰라. 애들 보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동서는 몸이나 신경 써.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전부 사실이기도 했답니다. 당시엔 저희 아들이 막 4살이 되었을 때고 조카는 2돌이 찼을 때였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제 막내딸은 아직 옹알이를 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런데 애들이 어찌나 순한지 아이들을 키우는 건 저에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동서가 하루빨리 예전에 그 밝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희 가족에게는 또 한 번의 커다란 슬픔이 닥치고 말았어요. 딸아이 예빈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보려 마음을 다시 잡은 동서가 그만 둘째를 출산하다 사망한 것이었죠. 정말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원통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서가 진통이 시작됐을 때 병원으로 데려간 것이 바로 저였거든요. 동서가 아무리 진통을 호소하고 제가 아무리 간호사를 찾아가서 빨리 애를 받아달라고 해도 그 시간에 수술실이 다 찼다며 5시간이나 사람을 방치하더군요. 저는 발바닥이 부르트드로 병원 데스크에 다녀오며 호소를 했어요. 아니, 지금 저희 여기 온 지 3시간이 넘었어요. 응급이라니까요. 왜 애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수술은 오신 순서대로 진행되세요. 지금 앞에 2팀 남으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급한 사람부터 먼저지. 환자들 상태부터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무슨 선착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우리 가족이 죽게 생겼다니까요.
산모도 애도 잘못되면 간호사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체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리에 가서 기다리세요. 간호사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매정하게 말을 하곤 자기 일을 하러 가버렸어요. 요즘에야 CCTV도 잘 되어 있고 인터넷도 빨라서 다른 곳을 바로 옮기던지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저희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이라고는 그곳밖에 없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일은 막막하기만 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5시간 만에 수술실에 들어간 동서는 결국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는 출산 후 1시간 만에 산모였던 동서는 하루 만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저희 가족은 그 모든 상황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소식을 전하는 의사의 말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출산 중 태아 곤란증이 발생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쏘아붙였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아랑 산모 모두 건강했다고요? 건강한 태아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 뻔뻔한 의사의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남편도 고함을 지르며 대응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이 처음부터 수술을 제대로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그럼 산모는? 산모는 왜 죽게 내버려 뒀냐고? 당신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똑바로 말 안 해? 그간의 기록을 살펴보니 산모부는 원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약간의 저혈압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저혈압 쇼크가 찾아왔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최대한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들이 언제 최대한 막아보려 했다는 거야? 사람이 죽도록 거들떠도 안 보고 방치해놓고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반박해도 의사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자리를 뜨더군요. 아무리 불러세우고 남편이 멱살을 잡으려고 해도 다른 보안팀 직원에게 제지당할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만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해버리셨죠. 너무나 기가 차고 어이없는 상황에 저희는 모으고 있던 돈까지 전부 투자해 변호사를 찾아가 이 일의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었더라고요. 황망하게도 법원은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고 저희는 그렇게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큰 사건들로 인해 시어머니는 기력이 많이 쇠하셨어요. 저희도 정신이 없었지만 일단 연세도 있으신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렸죠.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도 3년 후에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인생을 잊고도 돌아가고 싶었죠. 시어머니께서 워낙 인맥이 좋으셔서 많은 분들이 조의를 표해 주셨지만 저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저 역시 반복되는 비극에 지쳐있던 상태였고 시어머니를 보내드리며 저희는 그의 인생을 잊고도 돌아가고 싶었죠. 저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저 역시 반복되는 비극에 지쳐있던 상태였고 시어머니를 보내드리며 어쩌면 그곳에서 그리웠던 아들도 남편도 둘째 며느리도 보시니 좋으시려나 하는 무기력한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불과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자신의 가족을 모두 떠나보내고 재수 씨와 태중의 아이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항상 낯빛도 어둡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라도 정신 차리고 남편에게 힘이 돼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던 차에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부탁을 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약 2주 뒤에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서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내 동생이 세상 떠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재수 씨마저 이렇게 가버렸잖아. 그래서 말인데 남겨진 우리 예빈이 좀 키우면 안 될까? 저번에 엄마 보내드리고 예빈이 외가에 맡기고 오는데 재수 씨 친정은 워낙 사람들이 좋지가 않더라고. 애가 거기서 얼마나 눈치 보면서 자라겠어. 안 그래도 엊그제 꿈에 동생이 나와서 제발 예빈이 좀 걷어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날 이후로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어. 당신한테 어려운 부탁인 거 아는데
내가 우리 예빈이 직접 지켜주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되고 잠을 못 자겠어.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잘할 테니까 우리 예빈이 좀 같이 키워줘. 제게 회사 생활을 알려주던 특급 사수는 없고 작고 초라해진 남자만 남아있더군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그만 남편을 혼내듯 말을 해버렸어요. 여보, 지금 그런 말이 어딨어. 일어나. 남편이 돼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이게 뭐야? 아내한테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망정.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당연히 예빈이 내가 키워야지. 그리고 당신도 나한테 당당하게 우리가 예빈이 키워야지. 당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기가 죽었냐고. 일어나. 집안의 가장이 이게 뭐 하는 거야. 보기 싫게. 가뜩이나 속상해 죽겠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저도 감정이 북받쳐 울고 그런 저를 보며 남편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우리 애들 그리고 예빈이까지 정말 예쁘게 키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게.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자꾸 힘든 일만 겪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 당신 우리 애들이랑 행복한 일만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할 거야. 여보, 정말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예빈이를 아예 입양해서 저희 딸로 키우기 시작했죠. 예빈이는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 주었는지 몰라요. 제 엄마를 닮아 곱기도 하고 제 아빠도 닮아 착하고 성실하기까지 했답니다. 그 성실함으로 공부를 하니 매번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예빈이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매번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죠. 예빈이를 키우는 일은 저에게는 항상 기쁨이었어요. 그런 반면 저희 집엔 예빈이와는 너무나 상반되는 문제야도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예빈이보다 2살 많은 제 큰아들 동호였습니다. 동호는 예빈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동서가 떠날 당시에 4살이었던 그 작은 아이가 그 옛날 일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에 일어났던 모든 아픈 일들이 동호가 한창 부모 사랑받고 커야 했던 시기에 일어나서였는지 저희도 동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활이 좀 안정되고 나서 그제라도 아이들을 더 살뜰히 챙기려 노력하긴 했는데 예빈이까지 포함해서 균등하게 대하려고 했던 게 아들 동호에게는 맞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동호는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예빈이에 대한 식의 질투를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동호가 자주 예빈이 내 친동생도 아닌데 라는 말을 툭툭 내뱉곤 했습니다. 엄마 예빈이 내 친동생도 아닌데 왜 자꾸 양보하라 그래. 엄마 예빈이 내 친동생도 아닌데 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엄마 내가 엄마 진짜 아들인데 왜 나한테 더 잘해주지 않아. 그럴 때마다 저는 동호에게 예빈이도 똑같이 엄마 자식이고 엄마는 동호도 예빈이도 막내 민지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동호의 엇나간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없을 때 예빈이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된 날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루는 몸이 좋지 않아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들어오게 되었어요. 당시 애들이 나란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라 제가 없어도 집에서 잘 지냈기에 저도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큰아들 동호가 예빈이에게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만 해도 아직 조그만 어린애에 불과했는데도 미움이 가득한 말을 하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진짜 우리 가족도 아니면서 왜 자꾸 여기서 사냐고. 너 빨리 어디든 안 나가? 나가라고. 넌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보육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 가야 돼. 너 고아원이 뭔지 알아? 보육원 같은 거 들어봤지? 빨리 나가서 넌 그리로 들어가. 내가 있으니까 엄마가 진짜 가족인 나랑 민지한테 줄 사랑을 제대로 못 주고 있잖아. 다 너 때문이라고. 나가. 양심이 있으면 나가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애들 방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 아들을 크게 혼내기 시작했어요. 헤헤. 이 새끼. 신동우 너.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배워왔어? 너 이리 와. 엄마한테 오늘 혼 좀 나자. 이리 와.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예빈이도 똑같은 내 동생이고 엄마 자식이야. 너 학교에서 동생 때리면 된다고 배웠어? 안 된다고 배웠어? 너 이리 안 와? 안 되겠다. 엄마 해철이 가지고 와야겠어. 너 이리 와.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엄마는 왜 자꾸 얘가 왜 내 동생이라는 거야? 제가 우리 집에서 양심도 없이 자꾸 똑같은 취급받으려고 하잖아. 엄마는 진짜 자식인 우리를 더 좋아해야지. 왜 자꾸 쟤만 좋아하냐고? 뭐? 엄마가 왜 자꾸 우리 집에서 양심도 없이 똑같은 취급받으려고 하잖아? 엄마는 진짜 자식인 우리를 더 좋아해야지. 왜 자꾸 쟤만 좋아하냐고?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날 아이들을 키우면서 처음으로 해철이를 들게 되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날 일이 많이 생각이 나더군요. 어쩌면 제가 그날 해철이를 들지 않고 동호를 보듬어줘서 했나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도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엇나가기만 하는 아들을 보며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날은 아들 동호의 말도 놀라웠지만 더욱 충격적인 말을 예빈이에게서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빈이에게도 처음으로 큰 화를 낸 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동호를 더 신경을 못 써줬던 것 같네요. 글쎄 예빈이가 제가 동호를 막 혼내고 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엄마. 오빠랑 싸워서 죄송해요. 엄마, 저 버리지 마세요. 저 앞으로 오빠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을게요. 막내 민지한테도 잘할게요.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저 정말 이 집에서 조용히 지내기만 할게요. 밥도 조금 먹고 용돈도 안 받을게요. 제발 엄마, 큰엄마,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네? 예빈이 입에서 큰엄마라는 호칭이 나왔을 때 얼마나 제 억장이 무너지던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자신이 좀 다르구나가 아니라 예빈이도 정확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이날 처음 알게 되었죠. 아무리 제 뱃속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도 예빈이는 피덩이였을 때부터 제가 키웠던 누가 뭐래도 제 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빈이에게도 똑같이 혼을 냈습니다. 예빈이, 너 방금 뭐라 그랬어? 큰엄마가 뭐야? 엄마지, 엄마. 내가 내 뱃속으로 낳진 않았더라도 넌 내 가슴으로 낳은 내 딸이야. 큰엄마라니? 너도 이리 와. 너도 같이 혼나. 어? 큰엄마라니? 앞으로 누가 뭐래도 예빈이 넌 무조건 이 엄마 딸이야. 알겠어? 내가 동호 이놈의 자식 한 번만 더 우리 딸한테 못된 소리 하면 다리 몽땅이 부러뜨려 놓을 테니까 너 기죽지 마. 알겠니? 우리 예쁜 예빈이 누가 버린다고? 어? 난 우리 예빈이 절대 버리지 않아. 버릴 수 없어. 이렇게 예쁜 내 딸을 어디 버린단 말이니? 너 앞으로 그런 소리, 아니 그런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그날 저는 예빈이와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고 그날 이후로 예빈이는 정말로 두 번 다시 저에게 큰엄마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호는 더 크게 엇나가고 말았답니다. 항상 저에게 불만이 있는 모습이었고 사고뭉치로 자랐죠. 이런 오빠 언니의 모습을 막내 민지는 이런 일들을 전부 보고 자라면서 어느 정도 집안 사정에 눈치는 있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정말 사랑스러운 막내로만 이 집안 사정에 눈치는 있는 것 같았죠. 사고뭉치 동호도 민지는 또 친동생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잘해주었고 예빈이도 언니로서 살뜰히 챙겨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막내 민지가 있어서 지난 세월 동안 저희 가족이 이만큼 화목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0년이 넘는 사이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자랐다는 걸, 그렇게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아들 동호도 막내 민지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랑과 알콩달콩 잘 사는 민지와는 달리 동호는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동호는 커가면서 하도 저희에게 말도 안 하고 소통을 잘 안 해서인지 저희는 이혼하게 된 이유도 잘 몰랐어요. 어쩌다 전화가 왔을 때 물어봐도 불같이 성만 낼 뿐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지 않았죠. 아니,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혼이 말이 쉽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엄마한테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그냥 딸랑 이혼해서
이 한마디로 연을 끊으라는 게 말이 되니? 그럼 이미 도장 찍은 걸 어쩌라고? 그리고 나 아직 29이야. 아직 결혼 한 번도 안 한 놈들이 수두룩한데 그깟 결혼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뭔 큰일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동호는 제 아비한테 틈만 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돈을 타가더니 한 번은 사업을 한다는 거짓말을 치고 엄청난 거액을 빌려갔더라고요. 그 돈을 돈으로 사업을 한다고? 한 번은 사업을 한다는 거짓말을 치고 엄청난 거액을 빌려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거의 끊기다시피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전부터 남편에게 동호한테 자꾸 쉽게 돈 주지 말자고 애 버릇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바보같이 착한 남편은 그래도 사내놈이 어디 나가서 괜히 기죽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되고 그러는 거야 라면서 자꾸만 돈을 퍼주다가 벌어진 일이었죠. 저희의 생활 형편은 그렇게 자꾸만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또 한 번 저희 가정에는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자꾸만 발바닥이 저리다고 통증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큰 병인 줄 모르고 그냥 발 마사지를 열심히 하거나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기만 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예전 동서 때 일로 병원에 큰 불신을 갖고 있던 남편은 뭐 큰일 있겠어? 하고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통증에서 끝나지 않고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길래 저는 남편 손을 붙들고 큰 병원에 가서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진행해봤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의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당뇨가 이렇게 심하신데 왜 이제야 병원에 오신 겁니까? 지금 발바닥에 피가 통하지 않아 통증이 생기시는 거예요. 당뇨 합병증이시고요. 이미 괴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곧바로 치료를 들어가더라도 얼마나 복구되실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애꿎은 남편에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쳤지만 이미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저는 있는 돈 없는 돈까지 전부 긁어모아 치료를 진행했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진행했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은 오른쪽 팔을 절단하고 의족을 찰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희 두 딸 예빈이와 민지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 의족을 찬 아버지를 보고 굉장히 슬퍼했죠. 하지만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했던가요? 당시 로스쿨을 다니고 있던 예빈이는 더욱 도끼를 품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스쿨을 마치고 나서 뒤이어 한 번의 변호사 시험까지 붙어버리는 기염을 토했고요. 안 그래도 예빈이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생모가 의료진 부주의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법정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예빈이는 항상 입버릇처럼 제게 말하곤 했어요. 저는 꼭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거예요.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는 변호사가 있대요. 변호사도 다 각자의 분야를 정해야 한다는데 저는 이미 정했어요. 그래 우리 딸, 아이고 기특해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엄마가 늘 응원할게. 그랬던 우리 예빈이가 변호사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저희 집으로 와서 안겨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예빈이는 울먹거리면서 저희에게 합격 소식을 알려왔어요. 그동안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고생했던 예빈이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니 정말 날아갈 정도로 기뻤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빈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전부터 본인이 얘기해왔던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된 것이죠. 그런 우리 딸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지. 그뿐만 아니라 예빈이는 3년 후에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제게 가져다 주었어요. 바로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박창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세상에 변호사 양반이라더니 인물도 훤칠하고 반가워요. 예빈이가 데려온 사위는 예빈이보다 7살 많은 변호사 선배였는데요. 같은 로스쿨 선수로서는 예빈이가 이렇게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같은 로스쿨 선후배로서 만남을 이어오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한 모양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상이었고 그렇게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 혼주석에는 남편과 제가 나란히 앉았어요. 남편은 의족을 최대한 가리기 위해 일부러 안쪽에 자리했고요. 그날 예빈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제가 있는 쪽으로 오기만 하면 더욱 눈물을 쏟더군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기 위해왔다가 제 얼굴은 쳐다도 못 보고 우는 예빈이를 보고 저 역시 하염없이 울었죠.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심장이 울렁이고 눈물이 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조차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마 그날의 기억은 평생 제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예빈이를 보니까 예빈이를 처음 봤을 때, 동서의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이였을 때랑 제 아빠의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빽빽 울던 때, 그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 무수히 많은 순간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보내고 지금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었다는 것에 오만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군요. 아마 예빈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눈물을 흘렸겠죠. 우리 둘이 너무 우니까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는지 사회자가 일부러 장난을 막 치더군요. 아이고, 우리 신부님 그렇게 시집가기 싫으세요? 신부님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가 보다. 설마 지금 이 결혼 협박당해서 하는 거 아니죠? 예빈이와 저는 그 순간에만 울다 말고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사위가 저와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저희는 말도 없이 찾아온 사위를 보고 어리둥절했죠. 자네 연락도 없이 여기 무슨 일인가? 예빈이랑 무슨 일이 있어?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제가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온 겁니다. 그래? 무슨 말인가? 여기 주소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곳으로 가보시면 어머님, 아버님께 특별한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래? 뭐 알겠네. 다른 일은 없고? 네, 그게 답니다. 사위는 사람 좋은 웃음만 지을 뿐 별다른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다음 날 예빈이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한 날에 예빈이 차를 타고 그 집 주소에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저희 부부는 정말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그곳은 서울 한복판이었는데 딱 봐도 외관이 세련되고 깔끔한 아파트가 있는 자리였거든요. 너무나 놀라서 뒷좌석에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저희 부부와 달리 예빈이는 너무나 익숙하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고 동호수를 정확히 찾아 주차를 하더군요. 얘, 여기가 어디니? 아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엄마, 놀래키지 말고 말 좀 해봐. 올라가면 말씀드릴게요. 일단 따라오세요. 아빠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에는 32평짜리 헌한 집이 있었죠. 예빈이는 비밀번호도 척척 누르고 들어가 저희에게 집을 보여주며 말했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사실 집이에요. 가구도 전부 들여놨으니 두 분 오늘부터 바로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환하게 웃는 예빈이의 말을 듣고 저희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놀랐어요. 현실 같지가 않았달까요? 그리고 예빈이가 집 안 구석구석을 설명해 주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얘, 우린 이런 거 못 받는다. 너 지금 너희 남편이랑 같이 더 잘 살아갈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염치도 없이 어떻게 이런 걸 받니? 아유, 됐다 됐어. 우린 이런 선물 못 받아. 이거 너희 남편이랑 둘이 지내고 우리는 됐다. 이게 다 도대체 뭐니? 엄마, 아빠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엄마도 그러시잖아요. 아빠 병원 다니시기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교통도 너무 불편해요. 여기 병원 가까운 곳에서 지내면서 건강관리도 하셔야지. 엄마가 항상 그랬잖아요.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요. 그동안 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키워주신 은혜 이렇게라도 갚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아이고, 내가 언제 너한테 선물 같은 거 바란 적이 있었다고. 얘는 선물이 집이 뭐야. 집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한참을 그렇게 예빈이와 옥신각신하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리더니 사위가 들어오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예빈이는 이미 사위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는 중이었고 사위는 이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예빈이의 연락을 받고 올라온 거고요. 사위는 저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얘기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떠세요? 좀 둘러보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제가 이 정도 능력은 됩니다. 밖에서 조금 들었는데 저희 살 것도 여기만큼 번듯해요. 나중에 짐 정리되시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아니, 우리가 혼수를 제대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아니요. 두 분께서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예쁘게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제 작은 감사 표시니까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위는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은 부부가 다 있을까 싶더군요. 구김살 없는 사위의 밝고 친근한 모습에 저희 부부는 결국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사위의 집안은 저희와 다르게 부족함 없이 지내왔다는 건 알았지만 오히려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위는 예빈이도 저희 가족도 따뜻하게 품어주며 살뜰하게 챙겨주었답니다. 그리고 집안의 도움 없이도 이미 예빈이보다 경력도 오래되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알아주는 실력자였기 때문에 사위의 능력이 출중한 것 같았어요. 그런 사위는 예빈이에게 가정사를 전부 듣게 되었는지 예빈이가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또 얼마나 예빈이를 아껴 키웠는지를 다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통 큰 선물을 해준 듯 했어요. 그런데 사위의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위는 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큰아들 동호였죠. 사위는 우리 아들 동호를 만나며 점점 아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던 동호를 먼저 찾아간 건 바로 사위였다고 해요. 처음에 사위가 동호를 찾아갔을 때 사위는 운전박대를 당했다는데요. 형님, 저 예빈이랑 결혼한 박창진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때도 인사를 못 드려서 이번에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뭐야? 걔가 결혼을 했어? 근데 어쩌라고? 지금 위아래로 명품 쫙 배입고 와서 돈 자랑하러 온 거야. 뭐야?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나가. 나가라고. 내 말 안 들려? 그런데 사위는 그렇게 운전박대를 당하고서도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동호를 찾아갔답니다. 두 번째로 갔을 때도 운전박대를 당하더니 세 번째로 갔을 때는 동호도 왜 자꾸 자기를 찾아오나 싶어 그 이유라도 듣고자 문을 열어줬던 게 변화의 시작이었죠. 사위는 그렇게 총 5번이나 동호를 찾아갔다고 해요. 사위가 그렇게 끈질기게 동호를 찾아간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무실에 취직하라는 것이었죠.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백수로 지내실 겁니까? 형님 나이도 있으신데요. 지금이야 건강하고 언제든 일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러다 곧 있으면 40이라고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셔야죠. 지금 나보다 나이 많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기껏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잔소리야? 나가. 저희 사무실에서 저랑 같이 일해보시죠. 알게 되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도 많으실 겁니다. 보수도 정직원이랑 똑같이 드릴 테니까 저 한번 믿어보세요. 아, 시끄러워. 그러다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사위는 제 남편의 영상을 보여줬대요. 이놈이 글쎄 그때까지도 제 아버지가 의족을 찾다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지 저희도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장인어른 이렇게 몸 불편하신 거 알고 계셨어요? 형님 언제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을 겁니까? 두 분께서 가장 믿고 의지할 장남이 이러고 있으면 그 속이 어떠시겠어요? 요즘 제가 주말마다 아버님이랑 병원 다녀오고 있습니다. 원래 형님이 하셔야 하는 일 아닙니까? 동호는 그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먼저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이력서를 뽑아들고 찾아갔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며 사위 밑에서 많은 걸 배운 듯 했어요. 우리 예빈이와 마찬가지로 사위도 전문 분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통사고였다고 해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보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후회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사람도 보고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목격하게 되었나 봅니다. 동호가 저희에게 먼저 연락한 건 사위의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사위를 통해 동호 소식을 듣던 저희 부부는 추석 명절에 동호가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새벽부터 일어나 기다리고 있었죠. 나이가 드니 아침잠도 없고 몇 년 만에 아들 얼굴을 보게 되니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연휴의 첫날 오전 기상청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연휴의 첫날 오전 일찍 찾아온 동호는 저희 부부를 보고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막 살았어요. 제가 그동안 저만 망친 게 아니라 엄마랑 아버지 속을 전부 망쳐놓고 없던 병도 생기게 했어요. 원래 그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자꾸 미운 감정만 들고 미운 생각만 들어서 제 주변 사람 전부 상처 주고 살아버렸네요. 저 이제라도 달라지려고요. 이제라도 그동안 못했던 효도도 하고 사람 노릇하고 살려고요.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한 번만 더 받아주세요. 뭘 한 번만 더 받아달라는 거냐. 우린 널 내친 적이 없어. 아이고, 이놈아. 이제야 지 부모한테 오다니? 잘 왔다. 잘 왔어.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돈 버느라 움축내지 말고 잘 좀 먹고 다녀야지, 이놈아. 그렇게 속을 썩히더니만. 잘 왔다. 우리 아들. 죄송해요. 엄마. 그렇게 현관에서부터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우리 아들 동호는 서로 부둥 껴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동호는 우리 착한 아들로 돌아왔답니다. 애가 어려서부터 눈치는 빠르고 머리가 빠릿빠릿하더니 사위 사무실에서 일도 나날이 느는 모양이고요. 이 모든 일은 전부 우리 예빈이와 사위 덕분이었어요. 요즘 저희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막내딸 민지는 제 아빠를 똑 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예빈이 역시 지난주에 임신 8주차라며 기쁜 소식을 알려왔답니다. 사위의 사무실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고 아들은 일을 제대로 배워서 사무장까지 다는 걸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주말마다 찾아와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다다음 주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옛날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전까지는 저희 가정에 그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더니 요즘에는 그 폭풍이 전부 지나고 화창한 날들만 남았답니다. 그 폭풍 속에 있을 때는 도무지 끝날 것 같지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 이제는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정도로 마음이 많이 단단해지게 되었네요. 참 사람 일이라는 게 뭔지 많은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동서의 길이었는데요. 예빈이와 그의 가족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답니다. 예빈이와 동서의 빈소를 다녀오면서 그간의 일을 되짚어보다가 글을 쓰게 된 것이 이렇게 길어졌네요. 마지막으로 동서한테 한마디만 남기고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딸 예빈이가 이렇게 예쁘게 커서 벌써 엄마가 되었어. 서방님처럼 멋있고 착한 사이도 만나고 말이야. 요즘 애들 이렇게 번듯하고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벅찬지 몰라. 그리고 동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동서, 그동안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지? 지금도 잘 지켜보고 있지? 그동안 예빈이 키우면서 너희들이 행복했는지 동서가 행복했는지 나도 엄마는 처음이고 그래서 예빈이 내 딸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키웠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동서 몫을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야. 그래도 동서가 하늘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인지 예빈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졌지 뭐야. 앞으로도 내가 우리 예빈이, 내 딸 예빈이 끝까지 예뻐해주고 보듬어주며 잘 지켜볼게. 동서는 하늘에서 편히 쉬면서 예쁘게 지켜봐줘. 동서, 나한테 이렇게 예쁜 선물을 주고 가서 정말 고마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